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챕터의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의 지배를 받게 되죠. 저도 제 아이가 있지만 이제 뭘 해야지 혹은 뭘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손하게 말해야지,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의 지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산다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외의 일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규범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럼 이 규범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죠. 문화적으로 생성된 거고, 다르게 말하면 문화에 따라서 규범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컨텍스트 스페시픽 밸류, 그러니까 맥락 특이적 가치를 담고 있고, 어떤 풍습이나 관습, 전통이 담겨 있는 게, 혹은 이런 것들의 산물이 바로 사회적 규범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회 그룹이, 사회 집단이 부드럽게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규범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 때문에라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죠. 생각까지 조절하지는 못하겠지만요. 근데 이 규범이란 게 보건의료 전문직 집단,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헬스케어 그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규범이란 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집단마다 나름대로의 규범이나 강령, 그러니까 set of norms 혹은 codes가 있고, 그 규범이나 강령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전문직의 구성원이 어떻게 전문직답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으로써 그것을 알려주고, 그 규범을 통해서 전문 직업성을 갖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어떤 술기, 어떤 행동 방식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보건의료 전문직마다 규범이나 강령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직업성,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전문직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직업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보건의료 전문 직업성,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은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단일한 관점이나 이론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화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전문 직업성은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구, regulatory bodies에서 행동 강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챕터에서는 각 보건의료 전문직마다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전문 직업성을 이해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각 보건의료 직군마다 프로페셔널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전문 직업성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다룰 거라고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의미 혹은 정의를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 가져온 전문직업성의 정의인데요. 전문직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법 간결하면서 또 널리 인용되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이 의사에게 가지는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행동, 관계의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영어 원문은 아래에 붙여두었으니 같이 비교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그리고 자주 의사 혹은 의료계와 일반 국민 혹은 정부 혹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문직업성의 정의에 기반해서 어떻게 해석하거나 설명해 볼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대응시켜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전문직업성에 대한 정의가 다분히 교과서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맥락에서 개발된, 정의된 것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딱 읽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혹은 우리의 상황에는 그다지 잘 맞지 않아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이나 약간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도 이 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다룰 많은 내용이 다분히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것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다른 과목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임상 현장에서 모든 진료가 실제로 다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에서는 생명이나 인체의 원리와 어떤 작동 원칙 혹은 생의학적인 원리 원칙 그리고 임상적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업성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정의에 잘 맞지 않고 혹은 현실이 의사 친화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친화적이기는커녕 중립적이지조차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문직업성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 원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혹은 배우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책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절히 변형하고 대응시켜 가면서 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직업성 그리고 그 전문직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Codes of Conduct, 행동 강령은 누가 그것을 설정할 책임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러저러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선서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각 전문직 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바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행동 강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문서화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령을 설정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강령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같은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행동 강령은 그 전문직의 규제기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이행 혹은 집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기구가, 그러니까 이 규제기구가 무엇이 될지를 담당한 이 규제기구의 역할을 어떤 조직이 담당할지는 전문직마다도 다르고 국가마다도 다르고 또 그 규제기구가 어디까지 관장하는지 그 범위와 규제기구는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규제기구마다 혹은 전문직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르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영국과 호주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C라는 기구가 그 규제기구의 역할을 하고요. 이 GMC라는 기구는 모든 학부생, 수련이, 그러니까 전공의, 그리고 수련을 마친 의사에 대해서 기대되는 전문직업적 기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매년 평가하고 재허가함으로써 의사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생도 들어가죠. 네. 물론 학부생은 면허가 없으니까 재허가를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부생도 GMC가 어떤 책임 하에 있는 혹은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 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의사가 환자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조사와 대응은 GMC라는 이 기구의 책임이 됩니다. 조사와 대응을 한다는 거는 의사의 의료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관리 감독 하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 의료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면허를 제거할 수도 있는 정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영국에서 GMC라는 기구라고 하네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 규제기구는 그 나라의 법체계에 따라서 혹은 그 법체계 하에서 작동하게 되고요. GMC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영국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위에 있는 빨간 글씨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기구는 해당 국의 법체계 내에서 작동한다.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시 이 법체계는 윤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구는 법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법체계는 또다시 윤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윤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원칙주의와 덕윤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칙주의는 이제 흔히 의료윤리의 4원칙이라 불리는 자율성, 선행, 악행금지, 정의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접근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원칙이 항상 서로 부드럽게 맞물리는 건 아니고 상충할 수 있죠. 그래서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는 만큼 환자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줘서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를 내 눈앞에 환자에게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 혹은 어떤 그 인구 집단 전체로 봤을 때 공리주의적으로는 전체의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덕윤리는 어떤 행동보다는 사람에 기반한, 그래서 아르테, 프로네시스, 유다이모니아의 세 가지 핵심 개념에 중심을 둔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 챕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프로네시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 전문 직업성이
규제기구의 행동강령 입장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전문직업성을 각 규제기구의 행동강령 관점에서 본다면 그 행동강령의 문서를 이제 쭉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하네요. 이 다음에 나오는 표인데, 그 표 2.1은 아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등 해가지고 4개 나라, 5개 전문직군별로 총 규제기구들을 표시한 그 2.1표에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를 굵은 글씨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 표에 있는데 이 5가지가 된다고 하네요. respectful, competent, patient care를 우선시하는 거,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비밀을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지식과 슬기, 스킬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이 5가지가 모든 전문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라고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모두 서구 국가지만 차이점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은 알트루이즘,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북미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게 있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게 없었대요. 네, 저도 그 코드 오브 컨덕트 원문들을 다 본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politeness, 그러니까 예의 바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영국에만 있었다고 하네요. 신사의 나라 같은 거와 관련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politeness라는 게 오로지 영국에서만 모든 보건의료 전문직에 걸쳐서 코드, 그 행동 강령에 명시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꽤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심지어 이 이타성이나 예의 바름이라는 것 자체라는 이런 개념 자체도 문화적으로 달라서 한 나라나 한 상황이나 한 문화권에서와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단어도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업성에 관한 행동강령은 그 학습자 혹은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직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전문직 정체성으로 사회화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강령에 맞춰서 사회화가 될 것이라고 혹은 맞춰서 꼭 사회가 되진 않더라도 그 행동 강령과 사회화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강령이라는 게 전문직의 정체성을 겉으로 표현한 것인데, 앞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특정 전문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특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전문직의 사회화 과정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전문직 집단마다 각 집단이 스스로에게 구현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가치나 행동이 서로 다르고, 이 역할, 가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사회화 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동, 겉으로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직업성 행동 강령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거라 이렇게 겉에 굵은 네모를 한 거는 제가 주로 참고한 이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가져온 내용을 저도 이제 표시를 해두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사회화라는, 앞에 슬라이드에 사회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회화라는 것은 결국 정체성 발달의 이제 중심적인 프로세스가 되고요. 어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사회나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내면화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사회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와 훈련이 다른 지점은 직업훈련 혹은 훈련은 트레이닝은 새로운 지식과 스킬, 기술의 학습까지만 이루어지면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선수, 운동 선수의 훈련이란 것은 그 운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죠. 근데 사회화가 다른 점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의 변화된 자의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altered sense of self, 그러니까 결국 정체성을 말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식과 스킬뿐만 아니라 변화된 자의식, 어떻게 보면은 태도와 전문 직업성 같은 측면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 자의식, 변화된 자의식에. 그래서 거기에 녹여내는 게 사회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문직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을 떠올려 보신다면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지식과 기술 이 두 가지만으로는 전문직이라고 하기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문 직업성이라는 게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과 전문 직업성이 고루 갖춰졌을 때 전문직이라고 비로소 칭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회화 과정은 그 전문 직업 훈련과 달리 전문 직업성까지를 습득해서 그것이 어떤 학습자의 전문직 정체성으로 발달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를 말하고요. 의과대학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혹은 본과에 진입하기 전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제2시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에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인 수준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사회화 과정으로 작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인적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다른 책에서 가져온 슬라이드를 봤는데 다시 원래 보던 것으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 전문직의 규제기구들 사이에서 행동강령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행동강령에 있어서 여러 전문직종 간에 공통 분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차이점이 있었고, 이러한 차이점은 심지어 동일한 보건의료 전문직 집단에서조차,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은 같은 의사 집단 내에서조차 전문직업성에 대한 유일한 이해 혹은 유일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 상급 종합병원의 의사와 1차 병원의 의사, 혹은 서울 혹은 수도권의 의사와 조금 더 의사의 접근성이나 어떤 의료원이나 병원의 특성이 다른 지방에 있는 의사, 혹은 여러 의사들이 이제 전공 과목이 다른 의사들 사이에서 전문 직업성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마구잡이로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동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직업적 행동 강령이 전문직에게 분명히 어떤 가이던스가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업성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모든 가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직종이 중요시하는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 늘 존재하진 않고, 따라서 분명히 전문직업성의 다수 측면이 충돌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따라서 전문직업성의 다양한 측면은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서 전문직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이나 전문직업성의 여러 측면을 겪어내야 할, 그렇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할 것에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문직업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또 전문직업성의 여러 측면들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 강령을 진정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넘어서, 다르게 말하면 흑백 논리를 넘어서 지금 여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말은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조금 다른 대안이 더 옳은 행동이나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물론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야 있겠지만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전문직마다 서로 다른 가치의 경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령 너머에 어떤 진정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해야만이,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판단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한 삶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번 나왔지만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지혜와 판단을 프로네시스라고 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옳은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 전문직업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전문직업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초반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행동이 딱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딜레마에서 이런 실천적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